연준 위원들이 장기금리 예상치를 올리고 있다. 근데 중앙값은 변하지 않았다. 중앙값은 제일 많은 거는 이제 2.5%예요.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위로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 6월 달에도 7명이 2.5 위에 점을 찍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똑같이 2.5 위에 찍은 점의 숫자는 7개입니다. 5명의 가장 매파적인 위원들이 더 매파성을 보였다라고. 2026년 점도표가 이번에 처음 나왔거든요. 네. 바다가 갈라지듯이 중간이 갈라져 있어요. 얘는 3.1% 아래로 점이 대부분이 찍혀 있고 위로 6개의 점이 3.9% 위로 찍혀 있거든요. 장기금리에서 2.5 위를 찍은 7명의 위원들은 매파적인 성향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중에 5명이 특히 매파인 것 같고 나머지 위원들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지켜보자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보고 요번 중립금리 논쟁을 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네. 본인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번에 점도표가 내년 거, 내후년 거가 올라간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면 경기 재가속화론에 대한 우려를 일부 여기에 받아들였다. 네, 86번가 정광우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FOMC 전에 출연해 주셨을 때 성장률 전망은 상향이고 PC 같은 경우는 하향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그대로 나왔고 네. 조금 뭐 다 그대로 나왔는데 의외였던 점, 시장이 좀 충격을 줬던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도 좀 언급이 됐습니다만 중립금리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FOMC 총평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부분에서 크게 서프라이즈가 난 건 아닌데 근데 가장 크게 난 두 부분이 뭐냐 하면은 네. 점도표 관련해 가지고서 내년도 거를 0.5 그 다음에 내후년도 것도 0.5가 올라갔다라는 네. 점. 그러니까 그게 나왔을 때 이미 시장이 나스닥 기준으로는 뭐 한 0.4%, 0.5% 정도가 하락을 했었고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또 시장이 반등을 모색을 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안 좋게 봤던 거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 중립금리에 대해 가지고서 파월 의장이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중립금리라는 거는 좀 익숙하실 것이 지난번 잭슨 홀. 네, 잭슨 네. 홀 때 그게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슈가 안 되면서 시장의 안도감을 그때 줬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이번에는 중립금리가 조금 올라간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두의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뭐냐 하면은 더 높은 금리가 좀 더 장기 수준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가버릴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은 물가 목표라는 것 자체에 대해 가지고서도 연준이 지금의 2%가 아니라 그때랑 똑같은 겁니다. 잭슨 홀 때랑 이거를 좀 더 상향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전부 다 더 높은 금리를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이는 그것도 엄청 장기적으로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는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더 그 이상으로 장기간 금리가 높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다 보니 일단은 그 이틀 동안 FOMC가 있고 나가지고서 이틀 동안의 시장에 안 좋은 그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렇게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 중립금리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잭슨홀 미팅 전에 우리가 한창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조금 시장의 긴장도가 이번에 중립금리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할까 그랬는데 그래도 무난하게 어쩌면 조금 싱겁게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번에 이렇게 좀 변수로 작용을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 자체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실 성명서에는 물가 2% 목표라는 건 계속해서 좀 많이 강조가 됐던 네, 것 맞습니다. 같고요. 변함없이. 근데 말을 통해서 maybe 금리 자체 수준이 올라간 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그 내부에서도 좀 여러 가지 논란이나 지금 토론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말씀해주신 부분이 네. 결국은 이제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FOMC 날 있었던 질의응답으로 돌아가가지고서 네. 그 부분을 전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질문이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4년 연속으로 장기금리보다 기준금리 예상치가 높다면 어떤 시점부터는 아마도 장기금리 혹은 중립금리가 실제로는 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질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번에 보시게 되면 2026년의 점도표까지도 나왔는데 네.
연준은 원래 장기 금리로서 장기 기준 금리를 항상 중앙값으로 2.5%를 제시를 합니다. 근데 23년, 4년, 5년, 6년 전부 다 지금 점도표의 그 상에서의 기준 금리가 그 2.5보다 높다라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작년에도 사실 더 높았잖아요. 그럼 이만큼 오랫동안 연준에서 보고 있는 기준금리 수준이 장기금리보다 높다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장기간 지속되는 거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 사이 어딘가에서는 장기금리가 올라간 것이든 아니면 중립금리가 올라간 것이든 그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냐라고 이제 질문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고 나니까는 파월 의장이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했을 때 중립금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오로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린 단지 거기 도달했을 때만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우리가 조심히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중립금리라는 것 자체가 측정이 매우 어렵다라는 기존 조심스러운 의견의 반복을 한 거에 불과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아마도 말씀해 주신 메이비가 여기서 나오는데 아마도 중립금리가 올라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장기금리 예상치를 올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중앙값은 변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중립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다는 건 확실히 그럴듯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중립금리가 확실히 그보다 더 높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 하면 이제 연준 위원들이 장기금리 예상치를 올리고 있다. 근데 중앙값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요번에 그 점도표를 보시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그 장기 금리라고 돼 있는 맨 오른쪽에 돼 있는 부분에서 네. 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비교를 잘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네. 요걸 한번 비교해서 봐주시게 되면 우리 이제 중앙값을 보게 되는데 그게 점도표 상에서 뭐 나중에 이제 표로는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중앙값은 제일 많은 거는 이제 2.5%예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변화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점들이거든요. 네. 그 위에 있는 점들이 위로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연준 위원들의 그 장기 금리에 대해 가지고서 상향이 목격된다라는 게 바로 저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거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번에는 3%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 그 위로 장기금리 점을 찍은 게 3개에 불과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3.5% 위는 하나에 불과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시게 되면은 3% 위가 5개, 그 다음에 3.5% 위도 3개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커서로 저희가 움직여드리고 있는 요게 이번 거고요. 오른쪽 게 6월. 네,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는 보시면, 네, 요게 이제 좀 위로 상향이 되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정말로 연준 내에서 중립금리에 대해서 일단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네. 네,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서 연준이 이거 자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서는 사실 그 얘기를 하기에는 지금 증거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2.5라는 중앙값 위로 찍은 점의 숫자는 동일해요. 네. 그러니까 지난 6월 달에도 7명이 2.5 위에 점을 찍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똑같이 2.5 위에 찍은 점의 숫자는 7개입니다. 그 중에서 2개의 점은 바로 위 2.625에 찍혀 있는 거 2개는 변동이 없고 나머지 5개가 그러니까는 5명의 가장 매파적인 위원들이 더 매파성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견을 좀 더 내비치기 위해서 관철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정책이 완전히 변하려면은 숫자 자체가 변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숫자는 그대로인데 5명의 가장 연준에서 매파적인 위원들이 우리는 정말로 매파적으로 보고 있어라는 걸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파월 의장도 5명이 사실 또 이제 총 19명 중에서 19명 중에 따지면은 사실 숫자는 뭐 이제 그 다수결로 하게 되면은 적은 건데 근데 그렇지만 5명이란 게 절대 적은 숫자는 또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들의 의견을 이번에 Q&A에서는 표현을 해준 게 아닌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이제 숫자가 나눠져 있다. 완전히 내부에서 갈라져 있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 하면 2026년 점도표가 이번에 처음 나왔거든요. 네. 26년 거를 보시게 되면은 그 이제 거의 뭐 바다가 갈라지듯이 중간이 갈라져 있어요. 텅. 그러니까, 네. 네. 이게 보시게 되면은 3.1% 아래로 점이 대부분이 찍혀 있고
그 위로 6개의 점이 3.9% 위로 찍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점도표 상의 시기들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빈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보시게 되면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 그만큼 미래에 장기적으로 지금 인플레가 어떻게 돼 있지라든지 연준이 어느 정도의 기준금리를 더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한 5명 정도의 위원들, 더 보자면은 장기금리에서 2.5 위를 찍은 7명의 위원들은 매파적인 성향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중에 5명이 특히 매파인 것 같고, 나머지 위원들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지켜보자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보고 요렇게로 저는 이번 중립금리 논쟁을 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장기적인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사실은 더 많은 매파성을 보여야 된다라는 의견이 이제는 연준 내에서 거의 기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서 하는 거를 보고서 네. 몇몇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파월 의장 전체적인 얘기를 봤었을 때는 추가 금리 인상은 거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게 높은 금리를 얼마나 오래 끌고 갈지는 이번에 매파성을 더 높게 보인 건 맞는데, 일단 여기서 더 금리 올릴 확률은 이제는 절반 이하로 정말로 줄어든 게 아니냐. 그런 근거는 어디에서, 뭐 연설 중에 어떤 부분에서 제일 찾을 수 대표적으로는 있을까요? 그 신중하게라는 단어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난 잭슨홀에서도 이번 잭슨홀에서 제일 중요했던 단어를 하나 꼽자면은 어떤 사람들은 신중하게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한 거다라고 하는데, 닉 팀이라고 예, 쓰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요번 같은 경우에도 신중하게가 6번이나 나왔다. 그러니까 굉장히 파월 의장이 조심스럽게 추가적인 금리에 대해 가지고서는, 인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다인데, 그 점이 사실은 점도표에서도 요번에 나타나거든요. 지난번 점도표를 6월 달 거를 보시게 되면 지금 대비해 가지고서 2회 이상의 추가 인상에 대해서 점이 3개가 찍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2회 이상의 추가 인상에 대해 가지고서 점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명은 굉장한 매파예요. 여기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그러니까 요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장 외가격에 있는데 계속 찍고 있는 거죠. 누군지 위원들.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나중에 이게 침묵 기간이 오늘부터 끝이거든요. 네. 이제 연준 위원들이 마구 나와서 얘기를 할 텐데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겠죠. 아마 본인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위로 가는 거, 더 가는 거에 대해 갖고는 거의 막혔고, 그 얼마나 장기로 끌고 갈 거냐인데, 거기에서 이번에 특히나 시장에서 좀 놀란 거는 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립금리에 대해 가지고서 이번에 저렇게 얘기할 줄은 몰랐는데 그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이고, 그런 이제 시장에서 지금 제일 알고 싶은 거는 오늘부터 이제 위원들이 막 나와서 얘기를 할 건데, 그거에 저희가 무엇이냐, 정말로 연준에서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냐라는 거가 아마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립금리 자체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 물론 이거는 뭐 대표님께서는 조금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아예 변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거에 이렇게 시장이 반응하는 건 이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냥 조금 오래 간다 수준이 아니라 아예 구조적으로 오래 간다. 그 다음에 물가 목표가 변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초점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1980년대 이후부터는 네. 금리가 계속 내려오는 세상에 살았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 특히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초저금리 시대에 살았었는데, 뭐 이제 짧게 보면은 금융위기 이후부터의 초금리 사회가 없어진다. 더 길게 보면은 지난 한 40년 동안 우리가 금리 계속 내려가는 거 이제 경험하면서 살았는데, 앞으로 투자 환경엔 이게 없어진다. 이렇게까지도 뭐 좀 확대해 나가면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슈가 사실은 중립금리하고 이제 인플레이션 타겟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일단은 좀 격렬히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고 뭐 저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중립금리 측정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중앙은행이 확실하게 우린 이렇게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 요인이 크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지금 파월 의장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고서 하겠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어떻게 할지 우리가 조절해 나가겠다. 뭐 그렇게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뭐 점도표하고 좀 중립금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물가 이제 예상치하고 네네. 그다음에 성장률 예상치 바꾼 부분을 조금 이제 얘기를 네. 드리면은 결국에는 이번에 점도표가 내년 거, 내후년 거가 올라간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면 경기 재가속화론에 대한 우려를 일부 여기에 받아들였다. 요렇게로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파월 의장이 계속해가지고서 요번에 얘기한 거를 보면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좀 넘어서는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소비가 특히 강하다. 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급 자체가 결국은 이번에 점도표를 올리는 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초점은 소비로 가야 될 거거든요. 이 소비가 과연 뜨거울 것이냐 계속해서 아닐 것이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이 나뉘는 것이죠. 하나는 지난 7월 달 소매 판매가 좋았었거든요. 그다음에 8월 달도 어쨌든 예상보다 잘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정도의 금리 수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는 꺾지를 못한다. 이렇게로 보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어떻게도 보일 수 있냐면은 요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네. 부분인데 7월 달에 소매 판매에서는 일회적인 부분이 많이 나왔었다. 일회성이 많이 반영됐다라는 거고 8월 달에 나온 거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는 이제 소위 이제 근원 소비라고 얘기하거든요. 자동차 쪽하고 휘발유 쪽을 뺀 거. 그쪽에서는 오히려 전월치가 하향 수정된 것까지 감안을 하면 예상보다 소비가 나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부터는 학자금 대출을 갚아 나가야 되는 네. 이슈가 있고 추가적으로는 지금 대출이 나오는 게 점점 깐깐해져 가지고서 가계 쪽에서 대출이 증가하는 게 완연히 느려진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소비 여력은 좀 줄어들어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뜨거운 소비가 7, 8월은 어쨌든 논쟁거리가 있도록 나왔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좀 이게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정도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경기 재가속화론이 이제 또 이슈가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재가속화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될 텐데 지금까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경계 심리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물가 관련해서는 근원 PCE 물가를 이번에 3.7로 3.9에서 낮췄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서도 시장 일각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그건 좀 적게 내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도 좀 특이한 부분이 뭐냐 하면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그 PCE 물가지수 지난달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그걸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 지난번처럼. 예상치에 따르면 지난번 네. 잭슨홀처럼 지금 2달 연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 거는 저희가 결과를 알다시피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보다 0.1 낮게 나왔었거든요. 이번에 것도 지금 시장 예상치보다 파월 의장이 말한 게 0.1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또 파월 의장 얘기한 것보다 약간 낮은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가 맞는 걸로 나오게 되면 사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연준의 뭔가 이제 내부적인 계산 공식이 자체 그 계산 공식이 실제 나오는 것보다 약간 높게 설정돼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연말에 대한 것도 그래서 약간 높게로 혹시나 보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네. 얘기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도 이달 말에 근원 PC하고 나오게 되면 물가 나오게 되면은 뭐 이것도 소소한 관전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종합을 해가지고서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경기 재가속화로는 결국은 GDP 성장률에 연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물가하고의 비교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GDP 혹시 뭐 그 얘기 아니에요? 잘 네. 나오는 게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는 뭐 원인이냐? 네. 아니면 앞으로 계속 잘 나오는데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잡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이런 맞습니다. 질문 예. 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만약 GDP가 계속 뜨겁게 나오는데 네. 인플레이션은 없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파월 의장 답변이 GDP는 연준의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완전 고용과 가격 안정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이 GDP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열기가 이게 실제로 우리가 2% 물가로 돌아가는데 위협이 되는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적절한 질문이고 GDP 자체에 대한 건 질문이 아닙니다. 였었거든요. 그러니까 GDP 그러니까 성장률이라는 것 자체는 연준의
양대 의무에는 없거든요. 양대 의무는 완전 고용하고 이제 물가 안정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걱정하는 거는 GDP가 연준이 생각하는 그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너무 경제를 뜨겁게도 차갑게도 만들지 않는 성장률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만약에 높게 나오게 되면 그게 필연적으로 물가를 자극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지속해야 될 수도 있어 라는 거는 남긴 하는데, 근데 GDP 성장률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위험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내려오게 되면은 사실은 뭐 정책을 이제 지금 했던 것보다는 좀 더 비둘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로도 사실 읽히기는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중립금리하고 이런 전도표 때문에 다 이제 묻혀버리기는 했습니다. 네. 시장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이틀 연속 시장은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반응을 하고 걱정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주식 시장은 하락하고 장기 채권 금리는 올라가고, 이게 좀 의미 있는 숫자까지도 지금 좀 위협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아까 어떤 분도 질문을 유튜브 채팅창에 해주셨던데, 이런 어떤 시장의 발작적인 부분들이 좀 반전이 있으려면 어떤 포인트가 필요할까요? 제일 기본적으로는 중립금리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이야기가 일단은 첫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아도 지금 당장 연준 위원들이 침묵 기간 끝내고 이제 뭐 그런 여러 자리에 나오게 되면 네. 과연 파월 의장의 그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연준 위원들의 요번에 장기 금리에서 점이 좀 위로 올라간 것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를 물어볼 것 같거든요. 그게 일단 첫째일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뭐 만약에 해석 자체가 제가 오늘 드린 것처럼 해석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오해는 많이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반대로 뭐 중립금리에 대해서 아주 격렬한 논쟁이 있다, 뭐 얘기를 하면서 이게 나중에 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이제는 정말로 좀 인플레가 여기에서 더 안정화되는 거, 아니면 경기 재가속화론이 기각되는 모습까지, 그러니까는 정말로 소매 판매 데이터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한번 지켜보자, 요렇게까지도 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말로 제대로 알 수 있는 거는요, 이제 회의 끝나고 3주 후면은 의사록이 나오게 되잖아요. 네. 거기에서 보시면은 제가 지금은 점을 보면서 예상을 한 거죠. 뭐 5명, 7명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이제 숫자들이 제시가 되면서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지금의 제가 뭐 예상해서 말씀드리는, 넘겨짚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더 정확하게 아마 실려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네. 침묵 기간이 끝나니까 이제 또 원래 그렇듯 많은 말들이 쏟아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이 어떤 사람의 어떤 말이 시장을 조금 더 크게 네. 힘을 발휘해서 움직일지, 이런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고용 지표도 나왔는데 고용 시장은 여전히 좀 타이트하게 나왔죠. 네, 사실 네. 고용시장이 데이터 나오는 거를 보게 되면 네. 매주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 네, 건수는 오늘. 네, 계속 해가지고서 좀 낮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는 대규모의 실업은 발생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요 데이터들을 보면은 되게 타이트하다 이고. 근데 전체적으로 봐가지고서 월간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 쪽에서 보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실업자가 증가했다든지, 그러니까 일하려고 의지가 더 생긴 사람이 증가를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여러 뭐 구인이 좀 감소를 한다든지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조합대로 나오는 게 제일 좋다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실업이 증가하게 되면 또 침체 걱정할 거고요. 근데 실업의 자체적인, 그러니까 해고의 증가가 아닌 일하려는 의지를 가진 이들이 늘어나서 실업 숫자 자체,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나는 지금의 조합 자체로 나오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다 이고,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파월 의장 보시게 되면은 노동시장 최근 나온 데이터에 대해서는 바로 그렇게 나오기를 연준이 기대하는 바이다라고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최근에 나온 것처럼 또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는 시장에 대단히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에 네. 대해 가지고서도 뭐 파월 의장이 이번에 FOMC에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올라간 걸로 생각을 하냐라고 했을 때 파월 의장의 답변이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는 아마도 다른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제시를 한데 아마도 더 강한 성장이 나오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경기 재가속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국채 공급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일단 국채 공급이 증가하는 게 이제 발행이 증가하는 그렇죠. 건데 지난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굉장히 바닥났던 재무부 잔고를 채우기 위해서 더 빠르게 더 많은 양을 발행을 지금까지 해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거의 지금 목표치에 채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국채 이제 발행의 증가라는 측면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일단락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남은 거는 더 강한 성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소매 판매에 대한 걸로 이어져요. 그래서 향후의 초점이 가장 지금 중요한 데이터가 뭐냐라고 해버리면은 소매 판매가 어떻게 나오느냐, 요게 될 것이고. 소매 판매는 그러면 어떤 지표가 나오는 게 좋은 겁니까? 일단 그러니까 미지근한 숫자가 나오는 게 이게 또 너무 나쁘면 또 네. 침체 우려 바로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적당한 숫자로 나오는 네.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려들 하시는 거는 계속해서 이제 유가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도 질문이 당연히 나왔었고 유가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벤트들 뭐 파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셧다운에 네.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 파월 의장은 사실 이제 파업에 대해 가지고선 본인들이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좀 피해 갔고요. 그 다음에 셧다운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보면 이게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이런 여러 데이터가 안 나오거나 뭐 서비스를 당장에 이제 공공에서 이제 요거를 뭐 제공을 못하거나 월급 받는 게 밀리거나 하더라도 그 뒤에 결국은 나중에 셧다운이 해제되면 다 받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구조적으로 뭔가 해치는 요인은 지금까지는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단기 변동성을 살펴보고 근원 인플레이션을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작년 6월하고 사실은 톤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근원인데 근원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게 중간 경로로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직까지로 봐서는 이건 단기 변동성이 큰데 예의주시하고는 있지만은 근원 쪽에 대해 갖고 영향은 아직은 없는 것 같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요 톤도 그냥 동일했다. 네. 네, 요렇게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립금리 그리고 점도표 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좀 동일한 톤으로 네, 그렇습니다. 얘기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생각을 했네요. 바꿀 네. 만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데이터들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매 판매까지 그래서 좀 보고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까지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주거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을 이끌고 있는 네. 거는 사실 이제 물가 요소 중에서 주거비가 디스인플레이션을 완연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을 파월 의장이 지난 잭슨홀에서도 언급을 했었어요. 이게 디스인플레이션의 요소이다. 이고 이번에도 요거를 언급을 하면서 뭐냐 하면은 임대 계약을 재계약을 맺게 되잖아요. 그 시기가 돌아오면 그랬을 때 가격이 그대로이거나 내려가는 모습 많이 이제 보일 것이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계속해가지고서 주거비 쪽에서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안정화 인플레이션 이런 거를 좀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FOMC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을 들어봤고요. 앞으로는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지표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까지 86번가 정광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